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신화 동영상 강의 5회차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학교로부터 공지를 받았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그 대면 강의 할 수 있는 그 일정이 또 3주 미뤄졌다고 하죠. 아마 학생 여러분들도 다 공지를 받았을 텐데요. 부득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동영상 강의가 끝나고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으리라 기대를 했었는데 아쉽지만 3주만 그 기간이 또 연장됐으니까 남은 기간 또 잘 진행을 하고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기를 또 한번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앞서 두 번의 동영상 강의 기간 연장 때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좀 예감이 좋습니다. 이제 학교에서 5월 첫째 주까지로 3주간 더 비대면 강의 기간이 연장된다라고 발표가 났는데 그 정도만 우리가 참으면 5월 달에는 강의실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3주 정도만 더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 수업에 집중하기가 온라인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집중하기가 용이치는 않습니다만 3주만 더 우리가 잘 버텨서 어쨌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우리가 잘 해야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금이라도 일찍 이렇게 종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함께 동참해 주셔서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여러 가지로 지금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3주만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 오늘은 그 동영상 강의 예전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동영상 강의로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제가 그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 그 다들 개정 학생들과 교수가 같이 쓸 수 있는 팀스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팀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음 주에는 실시간 컨퍼런스로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시간 컨퍼런스 일정과 방식, 그 다음에 또 중간고사 기간이 또 4월 27일부터 5월 1일까지 이 주가 또 중간고사 기간이어서 중간고사는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런 등등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사이버 캠퍼스에 공지사항으로 올려놓았으니까 공지사항 확인해 주셔가지고 다음 주 실시간 컨퍼런스 팀스 프로그램을 활용한 우리 실시간 컨퍼런스와 컨퍼런스 수업과 그 다음에 중간고사 등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제가 나머지 우리 그 남은 강의 일정에 대해서도 공지사항으로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정했던 거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변수가 생겨서 수업 일정, 그러니까 커리큘럼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일정에 따라서 그 우리가 운영할 내용들은 다소간의 좀 변동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제가 그런 향후 우리 수업의 운영 일정, 변경된 내용들도 공지사항에 다 정리를 해서 공지를 올렸으니까 그 내용들 확인해 주셔서 앞으로 수업 참여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계속해서 5회차 동영상 강의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리 지난 주에 그 보편 장르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편 장르의 내용 강의를 듣고 또 나름대로 또 과제들도 잘 제출을 해주셔서 제가 오늘까지 또 여러 학생들이 보내준 그 리포트들도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신데렐라 말고도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유사한 이야기들이 참 많았죠. 여러분들 과제로도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또 미처 제가 몰랐던 사례들도 리포트로 제출해 준 학생들이 있었어서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여러분들 그 보내준 리포트 읽어봤었는데요. 보편 장르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때 역시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인간들의 진화 역사 과정에서 인간들이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됐던 인간의 그런 이 지구라는 생태계 안에서 어쨌든 생태계에 적응을 하면서 진화해 와야 됐고 진화의 과정에서 현재처럼 생태 피라미드에서 최상위에 속하는 최상위를 차지한 그런 그 종족이 되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문화적인 진화를 같이 이루어 왔는데 그런 인간의 진화 역사 과정 속에서 인간들이 오랜 세월 동안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적응해야 됐던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다양한 문제들에 있어서 어,
지역이라든가 문화권, 뭐 민족, 인종, 언어 이런 차이를 떠나서 인간이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적응해야 됐고 해결해야 됐던 그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인간들이 여러 가지 심리적인 기제들을 진화시켜 왔는데, 그러한 인간들의 다양한 심리 기제들이 해결해야 됐던 다양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유형화시키면서 인간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그런 갈래들을 나누어 왔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데렐라 이야기라든가 뭐 소녀와 나무꾼 이야기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처럼 각각의 그런 그 이야기들이 담아내고 있는 인간으로서 이런 문화의 차이, 인종의 차이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인간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적응하고 해결해야 됐던 중요한 삶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고 발전해왔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인간들의 삶에 제공했던 기여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한 그 인간들이 맞이해야 됐던 적극적 문제들이, 그러한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인지,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이 어떤 의미들을 갖는지,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떤 대처 방법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수용을 해야 현명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해결의 어떤 그 실마리를 제공해 준 그런 역할들까지가 인간의 진화 역사에서 이야기 장르가, 이야기 예술이 기여했던 측면들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보편 장르라고 하는 것이 여러 피상적인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화권,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민족들 사이에서 그런 보편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했던 문제들을 중심으로 보편적으로 성립된 그런 이야기의 유형들을 우리가 보편 장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그래서 지난주 보편 장르 이야기를 드릴 때 닐의 원류 장르 얘기가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닐의 원류 장르는 그러한 보편 장르들 가운데에서 상업적으로 초기에 먼저 상업화됐던 장르들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원류 장르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릴 같은 경우는 헐리우드의 사례를 통해서 이제 원류 장르로서 초기부터 성립되었던 멜로 드라마를 원류 장르로 설명을 하고 있고, 한국적인 개념으로서는 그것이 이제 초기에 30년대, 40년대 우리나라의 이제 초기 상업 영화 시기에는 이제 신파라고 하는 장르들이 초기에 성립이 돼 있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제 상업적으로 먼저 장르로서 자리 잡았던 그런 그 유형의 장르들을 우리가 원류 장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데 원류 장르만이 보편 장르는 아니라는 거죠. 원류 장르도 보편 장르들 가운데 어쨌든 상업적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선 이렇게 관심을 가질만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다룬 장르로서, 갈래로서 멜로드라마 혹은 신파라고 하는 그런 장르들이 초기에 먼저 원류 장르로 자리를 잡았다라는 설명인 것이고요. 보편 장르는 그러한 그 상업적인 원류 장르를 포함해서 예를 들면 액션이라든가 공포라든가 코미디라든가 이런 각각의 장르들도 각각의 장르들이 이 관심을 두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보편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공포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자연에 대한 그런 그 두려움과 공포심을 통해서 자연에 대한 지나친 도전이라든가 자연의 어떤 순리를 거스르는 것에 대한 경고를 보내기 위한 것이 공포라는 장르가 성립된 중요한 그 이 배경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공포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처럼 여러 문화권에서, 인종이라든가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그런 이야기의 갈래들은 대단히 많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는 뭐 멜로드라마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짝짓기, 사랑의 문제뿐만 아니라 뭐 질투에 대한 문제, 뭐 자기 아이에 대한 애정, 친족에 대한 애정, 뭐 가족의 연대, 친구들과의 우정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의심하고 혹은 우리 집단에서 혹시 우리 집단을 배신할 수 있는 그런 배신자는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의심하는 그런 의심에 대한 마음들, 또 협력을 저해하는 것들에 대한 이 분노의 마음들, 뭐 거짓말을 하는 그런 거짓말을 할 때 잘해야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거짓말을 빨리 캐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많은 그 이슈들이 인간들의 진화의 과정에서, 진화의 역사에서 중요한 적응적 문제들이 되었다. 그런 문제들을 각각 다루고 있는 그런 이야기의 유형들이 뭐 공포, 멜로, 뭐 액션,
뭐 이러한 코미디 이런 등등의 다양한 보편적인 장르들로 자리를 잡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보편 장르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었는데, 자, 이러한 보편 장르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때 또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보편 장르가 모든 적응적인 문제를 하나의 장르가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멜로라고 하는 장르는, 멜로드라마라고 하는 장르는 짝짓기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짝짓기와 관련돼서 인간들이 맞이할 수 있는 다양한 삶의 문제들을 환기시켜주고 그 해결 방법을 모색하게 해주는데 주로 기여하는 것이 멜로드라마라면, 상대적으로 무리 안의 배신자든 혹은 무리 바깥에서 우리 무리를 공격하는 다른 무리에 대한 그런 문제든, 어쨌든 우리 이 집단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팎의 적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기울이고 그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장르인 액션 장르,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멜로와 액션 장르, 또 코미디와 공포, 이런 각각의 장르들은 자기 장르가 해결할 수 있는 특화된 자기 적응적 문제의 영역들을 저마다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보편 장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는데, 이런 보편 장르들은 각각의 적응적인 문제들, 자기 장르가 해결하고자 하고 관심을 두고 있는 각각의 적응적 문제들을 달리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의 장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장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어서 발전해 온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각각의 적응적 문제들을 각각의 장르들이 갖고 있고, 그러한 고유의 적응적 문제들을 중심으로 보편 장르들이 성립되어 왔다. 이러한 보편 장르들이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장르끼리 융합한다든가 장르 안에서 분화가 이루어진다든가, 이러한 방식으로 현대적인 의미의 이런 장르의 진화, 분화, 또 장르의 순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 장르를 통해서 보통 장르의 전통을 기반으로 해서 현대의 다양한 상업적인, 대중적인 그런 이야기 장르의 흐름들이 다양해지고 분화되고 진화하고 이런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이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그 장르의 진화와 분화, 순환, 이런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성이 결국은 이제 보편 장르라고 하는 것도 인간이 이 적응적 문제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본성들, 심리적인 기제들을 진화시켜 왔었고, 그렇게 각각의 적응적 문제들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러 심리 기제들의 작동 방식을 기반으로 보편 장르라고 하는 것들이 각각 성립했기 때문에, 인간들의 본성이 그러한 적응적 문제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적응해 왔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또 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강의 자료 5페이지부터 7페이지에 주로 이제 내용들이 나와 있고, 또 후반부에 36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하위 자아의 개념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자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진화 심리학의 이 개념이 이 학계에 등장을 해서 현대적으로는 많이 이제 확산이 된 개념이긴 하지만, 그러한 진화 심리학의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그 과학적인 규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주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러한 관점들이 주로 많이 존재했던 것이죠. 예를 들면 환경이 인간의 본성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구조주의의 관점이 하나가 있고요. 사실은 구조주의의 관점이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문화예술계에서, 그리고 또 인문사회과학 계열에서는 이 구조주의적인 관점이 상당히 지금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서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혹은 교육의 영향에 의해서 인간의 자아나 본성은 개선될 수 있고 개조될 수 있고, 또 환경에 의해서 인간의 본성은 그 영향을 통해서
정립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구조주의의 관점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존재를 해왔었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주의의 관점이 나름대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구조주의 관점의 가장 큰 그 맹점이라고 하면 환경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자아의 주체성을 경원시하게 되는, 등한시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사실 구조주의의 개념이 쉬운 개념은 아니어서 제가 강의가 시작되게 되면 구조주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뭐 그 사회학이나 심리학을 전공으로 하는 수업은 아니니까 간단히 그런 구조주의의 관점, 환경에 의해서, 환경의 구조가 구조적인 환경에 의해서, 사회 구조에 의해서, 사회 구조적인 환경에 의해서 인간의 심리나 본성이 영향을 받아서 사회 구조의 어떤 그 이 교육이라든가 환경적인 여러 문화적인 요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간의 본성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개선되거나 교육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관점이 이제 구조주의의 관점인데요. 심리학적으로 구조주의적인 관점에서 그동안의 인간의 자아를 설명해주는 그런 대표적인 학설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그 이론적으로 주창을 한 메슬로우의 욕구 피라미드 이론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강의 자료 6페이지에 보면 메슬로우의 욕구 피라미드 모형이 나와 있죠. 그래서 메슬로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인간의 자아를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인간의 자아는 크게 5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그 변모해 나간다. 최초의 인간의 자아는 생태적인 욕구, 생리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됐을 때, 예를 들면 먹는 거, 자는 거, 이게 성적인 행위, 뭐 이런 것들 등등 인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들이 있는데, 그러한 생리적인 욕구를 인간의 자아는 가장 먼저 추구를 한다. 그런데 그러한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이 됐을 때 인간의 자아는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 어떤 단계로 나아가느냐? 안전에 대한 욕구. 그러니까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는 나와 내 이 주변이 안전하게 이렇게 그 생명을 영위할 수 있는, 뭐 개인적인 생명이든 사회적인 생명이든 그런 것들을 영위하고자 하는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장치들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충족의 단계로 인간의 자아가 나아간다. 안전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은 애정과 공감의 욕구이다. 이제 안전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그제서야 주변 사람들을 둘러볼 여유가 생겨서 뭐 사랑에 대한 마음, 좀 더 애정을 가지고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든 이성에 대한 관계든 이런 사랑, 혹은 또 공감, 서로 간의 삶에 대해서, 삶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같이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공감을 받고 싶은, 사랑을 주고받고 공감 주고받고 싶은 그러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로 나가게 된다. 이게 3번째 단계죠. 그리고 3번째 단계, 애정과 공감의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은 그런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로 나가게 되고, 그러한 존경의 욕구가 충족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 자아 실현의 욕구. 그야말로 뭐 스스로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이상적인 그런 삶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가 내가 만족스러운 어떤 삶의 하나의 그 인간으로서 완성형에 이르고자 하는 그러한 단계, 자아 실현의 단계로 나가는 것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이고, 이러한 단계별 욕구 충족 과정들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올라가서 궁극적으로 인간들이 지향하고 나가고자 하는 단계는 자아실현 욕구 단계이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것이 메슬로우의 이론이죠. 그래서 거의 70년대, 80년대까지는 메슬로우의 이런 욕구 피라미드가 굉장히 유력한 이론으로 학계에서도 받아들여졌고, 또 이러한 그 이 메슬로우 욕구 피라미드에 기반을 해서 뭐 관광학이라든가 저 상업적인 그 예술 콘텐츠 기획 이론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이 메슬로우의 욕구 피라미드가 인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 실제로 과거에 70년대, 80년대까지도 이게 뭐 시기가 70년대, 80년대까지는 이 동서진영의 그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간의 이런 대립이 굉장히 극심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메슬로우의 이론에 따라서 자아 실현을 꿈꾸는 주인공들이 등장을 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나머지 단계, 생리적인 욕구나 무슨 뭐 안전의 욕구나 이런 단계들을 다 스킵을 하고 자아 실현의 어떤 그 의지와 욕구를 정말 초월적으로, 초월적인 캐릭터와 영웅적인 캐릭터가 등장을 해서 그런 나머지 욕구들을 다 스스로 극복을 해내고 자아 실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그런 그 영웅들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다뤄졌던 시기도 실제로 대중문화의 역사를 살펴보면 존재했었죠. 그런데 이러한 메슬로우의 이 욕구 피라미드를 우리가 이제 단선적인 욕구 피라미드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의 하위의 욕구들이 충족이 되어야 상위 욕구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인간을 이해하고 있는데, 이런 욕구에 따른 이런 그 욕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인간을 이해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나는 예를 들면 자아 실현의 욕구,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강화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뭐 그런 다른 것들을 떠나서 내가 추구하는 어떤 삶의 가치가 있다면 이걸 통해서 스스로 자아 실현하고 싶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음악에 열중을 하던 뭐 미술에 열중을 하던 철학에 열중을 하던 뭔가 이렇게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내가 지금 자아 실현의 욕구를 충족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이 순간에, 그렇다면 나에게 생리적인 욕구나 안전에 대한 욕구나 뭐 공감에 대한 욕구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은 나에게 완전히 없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내면을 이렇게 돌아보아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침에 눈을 떠서 이렇게 아침에 이제 일어나기 전에 오늘 하루 어떻게 시작할까 이렇게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면 그 짧은 순간에도 나라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욕구들에 대한 어떤 그 충동들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물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고프 막 맛있는 거를 막 먹고 있으면서도 자아 실현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배가 고파도 배고픈 거를 내가 감안하더라도 나는 자아 실현을 꿈꾸고 싶어, 이런 경우도 사람마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역으로 먹는 것과 자아 실현의 욕구를 동일시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요즘 뭐 먹방 이런 것도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메슬로의 관점에서 보면 생리적인 욕구인 먹는 거를 통해서 유튜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자기 자아 실현을 하고 있고 자기의 어떤 삶의 어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을 음식을 통해서 나는 표현하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접근하는 그런 유튜버들과 그런 유튜버들의 컨텐츠들에 열광을 하는 이 시청자들,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진다는 거죠. 실제로 어벤져스 시리즈에 등장을 하는 가장 매력적인 캐릭터를 꼽아라 그러면 많은 이제 젊은 그 관객들이 아무래도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을 꼽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를 보면 메슬로우의 욕구 피라미드로는 설명되기가 어려운 존재입니다. 생리적인 욕구를 늘 충족받기 위해서 이 친구는, 그죠? 뭐 이렇게 시리즈 후반으로 가면 한 여자에 정착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아이언맨 1, 2, 3까지만 1, 2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뭐 막 여기자하고도 하룻밤을 보내고 뭐 자기 찾아온 여자 뭐 기억도 못 해가지고 뭐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한편으로 그런 캐릭터이죠.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에고이스트여서 굉장히 뭐 자기밖에 모르고 뭐 잘 삐지고 뭐 다른 사람 면박 주고 이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 메슬로우 관점에서 보면 생리적인 욕구나 혹은 공감, 애정 이런 거에 대한 욕구가 충족이 안 돼 있는 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캐릭터가 토니 스타크 캐릭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토니 스타크, 열광하는 토니 스타크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런 성격을 한 측면에서는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좀 더 매력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이라는 캐릭터는 그런 인간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뭔가 동기가 주어지고 자기에게 뭔가 명분이 주어졌을 때는 누구보다도 자기 목숨 내놓고 희생해 가면서
자기 재산과 어떤 두뇌적인 어떤 지능과 또 헌신과 이런 것들을 다 희생해 가면서도 큰 슈퍼빌런들과 맞서서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열심히 싸우는 그런 히어로, 슈퍼히어로의 모습을 동시에 가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의 매력을 느끼는 것은 전형적으로 막 자기의 어떤 것들을 희생하고 뭐 정의로움, 타고난 정의로움을 갖고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인간적으로는 나처럼 굉장히 뭐 이렇게 사소한 것들에 작은 이런 욕구들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때로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뭔가 자기에게 명분이 주어지고 모티브가 정확하게 주어지면 그때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싸우는 그런 다원화된 그런 모습들을 토니 스타크 캐릭터를 통해서 아이언맨 캐릭터를 통해서 관객들이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언맨 캐릭터, 토니 스타크의 캐릭터를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하고 혹은 작가적인 관점에서 토니 스타크 같은 캐릭터를 디자인할 때 메슬로우의 이런 관점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느냐라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가 된다는 것입니다. 메슬로우의 욕구 피라미드에 따르면 사실 아이언맨 같은 캐릭터는 나타내기가 어렵죠. 어떤 캐릭터가 오히려 메슬로우의 욕구 피라미드에 어울리냐면 DC의 저스티스 리그에 등장을 하는 캐릭터들은 오히려 메슬로우의 이 모델에 좀 더 어울리는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슈퍼맨, 자기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자기의 삶 이런 거 없고 무조건 지구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그런 캐릭터인 거죠. 사랑도 버리고 모두 버리고 다 그런 캐릭터인 거죠. 배트맨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면서 슈퍼맨하고 갈등 일으키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정의로운 사람인데 왜 네가 더 정의롭다 그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둘이 이제 라이벌 관계가 이렇게 서로 대립하게 되고 뭐 이런 모습들인데 사실 DC의 캐릭터들은 뭐 최근에 나온 아쿠아맨이나 원더우먼에서는 그런 색깔들이 조금 희석되긴 했습니다만 메슬로우적인 전형적인 그런 그 자아 실현의 가치를 추구하는 캐릭터들을 영웅의 모습으로 영웅의 전형으로 등장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어벤져스 시리즈 마블의 어벤져스 시리즈에 등장을 하는 히어로 캐릭터들은 이런 메슬로우의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 오히려 해석하기가 어려운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재 봤을 때 결과를 봤을 때 21세기의 전 세계적인 많은 젊은 영화 관객들의 선택은 과연 DC의 메슬로우적인 관점의 히어로 캐릭터들인 것인지 아니면 마블의 어벤져스에 등장을 하는 그런 메슬로우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캐릭터들을 좀 더 선호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대체로 결과를 보면 메슬로우의 모델을 따르고 있는 DC의 캐릭터들보다는 저스티스 리그의 캐릭터들보다는 마블의 캐릭터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공감과 호응을 보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메슬로우의 욕구 피라미드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으로 바라봤을 때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러한 메슬로우의 욕구 피라미드에 대해서 진화적인 관점에서 다윈주의적인 관점에서 이 모델을 보완을 하고 이렇게 새롭게 정립시킬 수 있는 그런 이론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위자아의 개념이다라는 겁니다. 하위자아의 개념은 주로 이제 켈릭이라고 하는 미국의 진화 심리학자가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이 개념인데요. 하위자아라는 개념은 우리가 보편 장르 앞서 제가 오늘 설명드릴 때 보편 장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보편 장르가 여러 개의 적응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보편 장르가 하나의 적응적 문제들을 전담을 하고 있는 방식으로 보편 장르들이 성립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보편 장르가 하나의 적응적 문제에 특화돼서 성립되는 이러한 방식은 인간들의 삶의 적응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들의 심리 기제를 만들어낸 방식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진화 심리학에서 설명하는 인간들의 심리 기제는 어떤 식으로 발달을 해왔냐면 하나의 적응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심리 기제를 발전시켜 왔고 또 다른 심리 기제, 적응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또 심리 기제를 별도로 진화시켜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적응적 문제들에 대해서 각각 대응하고 있는
다양한 심리적 기제들이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심리 기제들의 복합체이다라고 진화 심리학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냥 그 이론적으로 이제 추측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21세기로 접어들면서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는 뇌과학, 인지과학, 뭐 인지 발달학, 뭐 발달 행동학 이런 현대적인 이제 그 학문들, 즉 생물학 계열의 여러 학문들의 과학적인 이제 성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진화 심리학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뇌과학이라든가 인지과학의 그런 최근의 성과들을 통해서 보면 인간들의 뇌 구조라는 것이 모듈화되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뇌, 브레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 큰 덩어리로 모든 문제들을 한꺼번에 이 뇌 하나가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인간의 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뇌에는 굉장히 그 다양한 방들, 모듈들이 이루어져 있어서 각각의 모듈들이 작용을 하는 그런 그 이 반응들이 다르더라라는 게 이제 과학적으로 규명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공포, 두려움에 대응하는 그런 그 뇌의 부분과 즐거움에 대응하는 뇌의 부분, 뭐 예술적인 자극에 반응하는 뇌의 이런 부분들이 다 달리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독립적인 뇌의 모듈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인간의 뇌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대 뇌과학, 인지과학의 이 성과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진화 심리학에서는 뇌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모듈화되어 있는 것처럼 인간의 그런 뇌를 바탕으로 성립되어 있는 인간의 심리적인 기제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문제들에 특화되어 있는 그러한 방식의 다양한 심리 기제들이 각각 존재하고 있고 그러한 각각 존재하면서 진화되어 심리 기제들이 복합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인간의 본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각각의 문제에 특화되어서 개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심리 기제들을 캔릭은 하위 자아의 개념으로 좀 더 이렇게 설명하고 이해하기 좋은 그런 개념으로 개념화 시키고 있는 것이죠. 하위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런 겁니다. 기본 동기에 의해서 하위자는 통계되는데 예를 들면 배고픔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빨리 먹어야 뭐 음식물을 잘 섭취를 해야 어쨌든 내가 생존할 수 있고 내가 생존을 해야 뭐 번식도 할 수 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굶주림, 식욕 이런 것들 굶주림에 대해서 발달한 것이 식욕이다라고 하면 짝짓기에 대해서 발달한 심리 기제가 성욕 이런 식으로 인간의 심리 기제는 각각의 이런 삶의 적응적인 문제들에 독립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기제들이 존재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심리 기제들이 작동할 수 있도록 작용하고 있는 이런 그 기본 동기, 펀더멘탈 모티브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 요인이더라라는 거죠. 인간들이 맞이해야 되는 이런 환경 요인들은 굉장히 다양한 환경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라고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분화되어 있는 모듈화된 그런 구조가 아니라면 수없이 많은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의 하나의 구조가 다양한 문제들을 혼자서 다 떠맡기에는 너무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그런 이 로드가 걸리게 되는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각의 문제들마다 해결해야 되는 스트레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스트레스들에 대해서 하나의 스트레스는 하나의 그 심리 기제가 도맡아서 이런 부분들을 수용을 하게 만들고 나머지 이 영역들은 이러한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방식으로 인간의 이 마음의 구조를 발전시켰다. 왜? 그래야만 인간들이 이런 심리 기제를 작동을 하는데 소비해야 되는 에너지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 에너지의 낭비를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인간들은 모듈화된 이런 심리 구조들을 만들어냈을 텐데 그러한 그 심리 구조들은 각각 자기 이 구조들이 추구하는 각각의 이런 이 독립된 모듈들이 추구하는 각각의 욕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캔닝이 말하는 하위자아라는 것은 인간들의 그런 진화적인 삶의 역사에 있어서 인간들이 맞이해야 했던 다양한 적응적인 문제들이 환경 요인으로 우리에게
작용을 했었고, 그러한 다양한 환경 요인 안에서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뭐 짝짓기의 문제라든가 가족의 연대의 문제라든가 친구들 간의 우정의 문제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그 평판 관리의 문제라든가 또 자연에 대한 어떤 적응의 문제라든가 이런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각각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각각의 그런 자아들을 분화시켜서 독립시켜서 진화시켜 왔고,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개체는 다양한 그런 하위 자아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로서 하위 자아들 간의 균형을 통제한다. 그래서 하위 자아라는 것이 작동되는 그런 방식들은 아까 말했던 기본 동기가 어떻게 지금 내 주변 환경과의 이런 관계에서,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어떤 환경에 지금 존재했다면 그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다양한 하위 자아 가운데 이 문제, 지금 이 환경 요인 안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위 자아가 그 순간에는 이 개체를 A라는 사람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위 자아들 간의 질서와 통합, 균형, 조화 이런 것들을 이루게 한다. 그것이 인간들이 인간의 본성, 마음의 구조를 작동시키고 보호하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켄릭의 하위 자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위 자아들 사이에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 그 자료 7페이지에 보면 켈릭이 그 아까 살펴봤던 메슬로우의 그런 단선적인 자아 이론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제 욕구 피라미드, 켈릭의 욕구 피라미드를 모형화시키고 있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생리적인 욕구, 자기 방어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 지위와 존중의 욕구, 그다음에 배우자 탐색의 배우자 획득의 욕구, 그다음에 배우자 유지의 욕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양육의 욕구, 이런 것들을 인간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대표적인 그런 욕구들이 켄릭의 피라미드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아까 이제 그 메슬로우의 피라미드를 보면 이렇게 층과 층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죠. 그래서 아랫단이 이 충족이 돼야 다음 단을 넘어가는 이런 위계가, 욕구들 간에 위계의 서열이 지어진 구조로 메슬로우는 인간들의 자아를 이해를 했다면, 켄릭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각각의 이런 그 욕구의 층들이 하나의 점으로 수렴됩니다. 이러한 이 도형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각각의 욕구들 사이에 위계라는 것이 서열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각각의 이런 자아들은 수평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때로는 생리적인 욕구가, 때로는 어떤 배우자 획득의 욕구가, 때로는 배우자 유지의 욕구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개체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일 뿐이지, 이런 것들이 서로 간의 각각의 욕구 사이에 어떤 욕구가 어떤 욕구보다 더 우위에 있고 어떤 욕구는 어떤 욕구보다 아래에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켄릭의 욕구 피라미드는 각각의 이런 그 욕구들이 하나의 점으로 수렴되는 그런 모형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켄릭의 하위자 이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벤져스 같이 그런 최근에 많은 그 젊은 관객들에게 선호받는 그런 작품들의 캐릭터 구성이나 이야기 전개 방식들을 살펴보자, 갈등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보자면 이제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아, 인간의 어떤 자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욕구의 서열이 매겨져 있어서 낮은 단계의 욕구부터 높은 단계의 욕구 실현까지를 이렇게 위계적으로 서열화시켜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 대상으로 인간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다양한 욕구들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서 다양한 욕구들이 동시에 경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이해하느냐의 관점의 차이가 최근에 마블의 영화와 DC의 영화, 그러니까 어벤져스와 저스티스 리그를 예를 들어보자면 두 시리즈 간의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마블의 어벤져스 시리즈들은 켄릭의 욕구 피라미드, 새로운 욕구 피라미드에 좀 더 근거한 그런 캐릭터 구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편으로 돌아서면 여자 밝히고 자기 뭐 이익 밝히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지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빌런과 싸우기 위한 희생에 나설 수 있고, 그런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라는 게 내가 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도 내가 추구할 수 있는 이런 욕구의 한 단면인 것이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뭐 욕이나 하고 뭐 빈정거리기나 하고 뭐 이런 캐릭터라고 해서 지구를 침략하는 빌런이 나왔을 때 내가 뒤에 숨어야만 하는 거냐? 아니다. 내가 아무리 우리 저 팀워크를 깨는 사람으로 내가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어쨌든 우리 집단을 공격하기 위해서 큰 어떤 위협이 닥친다면 다른 뭐 더 정의롭거나 뭐 팀워크를 얘기하는 뭐 그런 사람들보다도 먼저 앞서서 내가 싸울 수도 있다. 그게 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벤져스 시리즈 방식의 인간의 어떤 모델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켈릭의 하위자 이론이라는 것이 이 현대의 많은 그 이 문화 대중예술계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이나 학자들에게 환영을 받고, 또 이런 켈릭의 하위자 모델들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이 좀 더 호응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욕구를 동시에 추구할 수도 있는 존재이다. 내가 예를 들면 자아실현의 단계에 오르기 위해서 나머지 욕구들을 배척하거나 등한시하거나 혹은 그런 욕구 추구하는 사람들을 너는 뭐 인격적으로 덜 성숙했어라고 평가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문제 의식들을 요즘 세대들은 많이 공감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학술적으로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렇게 단선적으로 하나의 욕구가 충족돼야만 다음 단계의 욕구 충족으로 나갈 수 있고, 그 욕구들 사이에 이렇게 위계가 서열돼 있어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역시 자아 실현을 해야 되는 존재니까 나머지 욕구 추구하는 단계는 인격적으로 덜 성숙한 거야.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위험하다. 오히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단면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편협한 사고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우려들을 많은 사람들이 해 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그 모델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 켄릭의 하위자아 이론이고, 그러한 하위자아 이론에 기반을 한 새로운 켄릭의 욕구 피라미드 모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이제 하위자와 욕구 피라미드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이 부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제가 이제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들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뒤에 이제 36페이지부터 또 살펴보시면 그러한 부분들이 실제 문화예술 영역에서, 대중예술 영역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되고 어떤 식으로 수용될 수 있는지, 특히 장르의 진화와 분화에 있어서 어떻게 이 하위자라고 하는 개념들이 장르의 분화와 진화에 작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위자의 개념을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한 번 더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인간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환경과 자아는 굉장히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는 관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다. 다만 환경이 인간의 모든 것을 규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는 접근이다라는 거죠. 환경에 의해서 인간의 자아가 반응을 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자아가 만들어져 왔지만, 인간의 자아는 환경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들에 적응하기 위해서 인간들의 자아를 주체적으로 분화시키고 진화시킨 것이 하위자아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화돼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위자아가 성립된 것에 있어서 애초에 동기가 환경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환경이 인간의 하위자아를 이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모듈화된 이런 구조로 환경이 만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이라는 것이 준 다양한 자극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환경은 인간의 본성을 모듈화 시켜라고 의도하거나 인간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환경은 그저 환경으로 인간에게 작용할 뿐입니다. 오히려 환경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도 환경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구의 관점에서 보면, 생태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도 환경인 거죠.
지구는 생태계의 균형을 이루고 여러 가지 이런 생태계의 평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갖고 있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 이놈 하나는 자꾸 이 지구가 생태가 만들어 놓은 환경의 어떤 균형, 평형 이런 것들을 자꾸 방해하고 공격하는 그런 환경 요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환경을 여러 가지로 변형시키는 그런 그 작용을 최근에 인간은 하고 있을지 모르나, 환경은, 자연은, 지구는 인간에게 너 이런 식으로 너의 심리적인 본성을 분화시켜 라고 의도한 바도 없고 그렇게 지시한 바도 없다라는 거죠. 인간은 그러한 환경을, 다만 인간은 그러한 환경의 자극을 자기 삶의 적응적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그러한 환경의 특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의 적응적인 목적들, 생존과 번식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을, 두 가지 욕구를, 가장 중요한 욕구인 것이죠. 생존과 번식, 이 두 가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진화시킬 것인가를 선택한 것은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자율성을 배제하고 환경의 요인만으로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는 인간의 자율성을 그만큼 무시하거나 경원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주의의 관점이 설명할 수 있는 일부의 현상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조주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환경은 대부분 인간들이 사회적으로 구축해 놓은 사회적인 환경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주의에서 이야기하는 환경은 사회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회 구조, 예를 들면 어떤 이 빈부 간의 격차라든가 이런 계층 계급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인간들이 어떤 계급에 속해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자기 삶의 여러 가지 이런 그 측면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 측면을 이야기할 때는 구조주의적인 관점에서 사회의 어떤 구조가 환경으로서 인간들에게 작용을 하고 있는 큰 영향력,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할 때에는 구조주의적인 관점에서의 접근과 분석들이 타당한 그런 영역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구조주의를 인간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왜? 인간이 관계를 맺고 적응해야 될 그런 환경에는 사회 구조적인 환경만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런 많은 문제들, 인간이 일단 환경적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 가장 큰 환경의 영역은 생태적인 환경입니다. 그건 인간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생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수명입니다. 아무리 인간들이 현재와 같은 고도화된 그런 문명 사회를 만들어 놓고 있다 하더라도 인간이 이런 생태적인 환경의 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요즘 우리가 지금 동영상 강의 지금 5주째 하고 있고 앞으로 7주 동안 비대면 강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 보면 사회 구조 이런 걸 따라서 빈부 간의 격차, 선진국과 후진국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우리는 지금 가장 많이 인간들의 2020년도 봄에 2020년도 봄 전 지구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은 무엇인가? 생태적인 요인이죠. 인간들이 자유로울 수 없는 생태적인 요인들,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그 환경 요인 중에 하나는 생태적인 환경 요인이라는 겁니다. 다만 인간들의 문명 수준이 굉장히 고도화되면서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생태적인 환경의 영역들이 상당히 커지다 보니까 평소에 우리가 생태적인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자극들과 시그널들을 가볍게 생각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깨닫는 거죠. 생태적인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시그널이 굉장히 엄중하구나.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만, 안심, 방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모했던 것이구나. 요즘 우리가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가장 중요한 환경 요인, 빼놓을 수 없는 것, 첫 번째 생태적인 환경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적 환경이 있습니다. 사적 환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들의 삶을 영위할 때 인간은 개인적으로 독립된 개체로 생활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진화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회적인 동물로 우리는 진화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사회적인 어떤 힘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다 보니까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계들을 맺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관계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적 관계라고 보는 거죠. 사적 관계에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짝짓기의 문제, 사랑하는 이성과의 문제도 사적 관계에서, 사적 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환경 영역이 되는 것이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세대적인 이런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사적 환경이 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것들을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은 늘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또 형제들과의 문제, 가족들과의 문제, 조금 넓은 범주에서는 친구들과의 문제, 또 이 친구들과의 가족 친구들과의 범주를 또 떠나서는 가족 내에 혹은 친구들 내에 혹은 우리에게 우호적인 집단 바깥에 우리 집단의 안전이나 안녕, 우리의 이익을 해하기 위한 내부의 사기꾼이나 외부의 적은 혹시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인간들은 어, 주의를 기울이고 대비를 해오지 않으면 이런 사적 환경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위험성들이 늘 있었기 때문에 인간들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늘 관심을 기울여 왔던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이야기 장르의 이 작품들이 채택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생태적인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거나 사적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인 거죠. 사랑 얘기, 우정 얘기,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런 그 애정에 관련된 얘기, 또 이러한 것들을 위협하는 내 외부의 적들에 대한 얘기, 내부의 배신자, 외부의 적의 공격을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즐겨 다뤄지는 인기 이 소재들인 것이고, 일부는 이제 인간들의 삶이 과거에는 굉장히 인기 있는 소재였으나 인간들의 문명 수준이 고도화되면서 조금 인기는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시즌마다 이렇게 그 큰 화제가 되는 작품으로 한두 작품씩 툭툭 이렇게 등장하는 작품들 중에는 생태적인 환경, 자연의 이런 문제들, 그 대자연 앞에서 초라한 인간들의 이런 나약함에 관련된 그 경고, 워닝을 보내준 그런 영화, 예를 들면 투모로우 같은 빙하 시대가 다시 오면 어떻게 될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이 문제를 제기해주는 그런 그 영화라든가, 사실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는 SF 영화이긴 합니다만 결국은 조금 그 미래에, 근미래, 가까운 미래에 됐을 때 지구의 자원들이 고갈되게 되면 그때 인류는 이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야 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주의 환기를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인터스텔라 같은 경우도 SF 장르이지만 생태적인 환경 문제에 대응을 하는 그런 작품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들이 즐겨 다루고 인기 있게 다루어왔던 그런 보편 장르들을 보자면 생태적인 환경과의 관계에서 등장을 하는 문제던가, 아니면 사적 환경과의 이런 그 사적 환경 속에서의 그런 문제들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적 환경 안에는 경제적인 환경과 사회적인 환경들이 새롭게 등장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인간들의 삶이 작은 부락을 이루면서 살았던 그런 시기에서 점점 국가를 만들어내고, 국가가 이제 중세, 근대, 현대를 이루게 되면 국가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인 시스템이 훨씬 더 고도화되고, 사회가 이렇게 고도화된 시스템을 갖추게 된 물적인 바탕에는 고도화된 경제 시스템들이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최근 몇백 년 사이에는 사회적인 어떤 환경들, 경제적인 환경들이 인간들의 일상에 끼치는 영향력들이 크게 빠르게 확대되어 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 들어서는 일부 이제 작품들에 보면 그런 사회성이 강한 작품들이 또 인기 있는 작품들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죽은 시인의 사회라든가, 뭐 택시 운전사라든가 변호인 같은 그런 영화들을 보면 사회성이 강한 사회적인 환경, 경제적인 환경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도 또 인간들은 또 이제 즐겨 수용하고 즐겨 창작하는 그런 하나의 또 보편 장르로 새롭게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관계를 맺고 적응해야 됐던 그런 환경의 요인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 이 층위들이 다채롭구나, 깊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러한 다양한 환경들과 인간들은 주체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관점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구조주의적인 관점과 같은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구조주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환경에 대한 그런 이해가 최근에 들어서는 영향력이 강해진 것은 맞으나 계급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런 환경이 최근 들어서 인간들에게 중요한 그런 환경적인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그것만 가지고 인간의 본성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예술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할 수 있다. 인간의 한 면만을 보는 것이다. 왜? 인간의 본성은 사회 구조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반응을 하면서 자아를 분리시키고 진화시켜 왔지만 사실은 사회적인 환경들, 구조적인 환경들이 인간에게 줬던 그런 시간들보다 몇백 배 더 오랜 시간 동안 인간들은 이미 그 전부터 관계를 맺어왔던 환경 요인들이 이미 존재했었고 그러한 환경 요인들이 지금도 인간들에게는 그대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태적인 환경, 사적 환경. 그래서 우리가 보편 장르라고 하는 것이 멜로드라마, 짝짓기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많은 보편 장르 중에서도 상업적으로 봤을 때 뭐 미국의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렇고 멜로, 신파 같은 짝짓기의 문제에 주목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먼저 원류 장르로 등장을 했던 이유는 뭘까 생각을 해보면 다양한 그런 사적 환경들 가운데 짝짓기의 문제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인간들에게는 정말 풀기 힘든 그런 삶의 고민이자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먼저 원류 장르로 성립을 시키는 것이 상업적으로 많은 관객들이 영화를 보러 오게 만드는데 유리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또 그 외에 이제 그런 상업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랑에 대한 짝짓기에 대한 그런 예술적인 욕구에 대해서 충족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멜로나 심파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또 이제 적응적인 문제들을 대응을 하는 그 이야기들이 각각의 자기의 장르들을 분리시키면서 분화시키고 진화해 오는 방식으로 발전을 해 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들이 제기하고 있는 다양한 적응적인 문제들에 각각 대응을 하는 방식으로 인간의 심리 기제들, 본성들을 구조화시켜 왔고 그런 독립체들의 유기체로서의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의 작동 방식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인간들의 이야기 장르를 포함을 한 많은 예술 장르들이 보편 장르들을 확립시켜 왔고 보편 장르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분화되면서 현재의 다양한 그런 현대의 대중예술의 장르들을 만들어 왔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고 또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현재의 그런 장르 현상들을 이해하는데 합당한 그런 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사회학과라든가 뭐 이런 그 철학과 같으면 사실 이 메슬로우의 욕구 피라미드냐 켈릭의 새로운 욕구 피라미드냐 하위자아 이론이냐 아니면 단일자아 이론이냐 뭐 굉장히 논쟁할 지점들이 많을 것 같고 사실은 여러분들하고도 강의실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 좀 이렇게 토론도 좀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찬반 의견들도 좀 들어보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훨씬 더 오늘 이 살펴본 하위자아의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더 이렇게 깊이 있게 이해가 됐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동영상 강의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하위자아 이론을 소개해 드리는 정도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존재다. 다만 인간은 자율적으로 그러한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이 심리 기제들을 자율적으로 주체적으로 진화시켜 왔고 발전시켜 온 존재다. 그래서 환경의 요인이 인간들의 자아의 성립에 큰 영향을 준 것은 맞지만 환경적인 요인이 인간을 100% 규정한다라는 관점으로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대단히 큰 오해이다라는 거죠. 인간의 본성은 오히려 인간의 본성의 성립에 아무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았던 환경에 오히려 의도를 가지고 사실 이렇게 유전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전자도 의도를 가지고 환경에 적응을 한 건 아니고요. 스스로의 생존과 적응을 위해서 스스로의 생존과 적응의 욕구들을 충족받기 위해서 좋은 방법들을 선택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된 것이어서 인간들이 의도한 자율성은 아니지만 어쨌든 인간은 유전적으로 또 문화적인 어떤 그 측면에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우리의 어떤 구조들을 만들어 왔다. 그러한 인간 스스로가 의도적으로 인간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주체적으로 발전시켜온 이런 심리 기제들, 인간의 본성들이 이 환경과의 관계에서 인간들의 삶에 어떤 다양한 영역들을 만들어 오는데, 확보해 오는데 기여해 왔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환경에 대해서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상호 인터랙티브한 그런 존재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좀 더 과학적인 그런 접근 방법이 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냥 대중문화 예술의 관점에서만 봤을 때 이 영역으로 좀 좁혀서 생각을 해보자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냥 뭐 딴 걸 다 떠나서 뭐 메슬로우의 이론이 옳으냐 케네기 이론이 옳으냐 이걸 따지기 이전에 현대의 많은 그런 그 대중예술을 애호하는 그런 그 대중들이 선호하는 그런 그 방식의 인간형이 과연 메슬로우의 이런 그 요크 피라미드의 구조를 가진 그런 캐릭터인 것일까? 아니면 켈릭의 하위자의 그런 그 구조를 갖고 있는 그런 인간의 캐릭터인 것이냐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 뭐 용인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1학년 학생들 이제 막 그 이 성인의 청년의 시기로 접어들었고 이제 막 스스로 이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취향을 개발하고 그런 다양한 취향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문화 생활들 대중예술과 관련된 그런 뭐 수용의 그 대중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또 스스로 기획도 해보고 근데 그런 그 삶을 살아가야 될 분들이 이제 우리 문화 콘텐츠학과 학생들일 텐데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매력을 느끼는 어떤 작품 속의 캐릭터가 메슬로우와 같이 이렇게 위계적인 그런 욕구의 피라미드에 의해서 그 피라미드에 기반한 그런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캐릭터가 매력적일지 아니면 켈릭의 그런 하위자 이론에 기반한 켈릭의 욕구 피라미드 이론에 기반한 그런 캐릭터가 매력적일지 메슬로우의 캐릭터가 더 입체적일지 켈릭의 하위자 이론에 기반한 캐릭터가 보다 입체적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벤져스와 저스티스 리그의 비교가 모든 대중예술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현상들을 대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오늘 쭉 살펴봤던 것처럼 현대의 많은 대중들은 이런 메슬로우의 위계적인 단선적인 어떤 욕구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런 자아실현에 충실한 캐릭터보다는 저 어벤져스 시리즈의 캐릭터들 특히 이제 토니 스타크 같은 그런 캐릭터들처럼 동시에 다양한 자아들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모순된 욕구를 함께 추구하는 것이 그것이 자연스러운 그것이 오히려 더 인간적인 캐릭터들을 현대의 많은 대중들은 좀 더 선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슬로우의 욕구 피라미드, 메슬로우의 관점에서 이야기 장르에 등장하는 캐릭터에 접근하는 것과 켈릭의 하위자 이론으로 캐릭터에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큰 관점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산출되는 캐릭터의 결과에서도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메슬로우의 그런 그 욕구 피라미드에 기반한 자아를 갖고 있는 캐릭터라면 모든 그런 그 이 개인적인 유혹이라든가 개인적인 욕구 이런 것들은 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그 공공의 어떤 이익이라든가 자아실현의 가치만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그런 영웅의 캐릭터가 가장 인간적인 그런 캐릭터일 것이고 켈릭의 하위자 이론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오히려 그런 것들보다는 다양한 어떤 삶의 유혹에 환경의 유혹에 흔들리면서도 그러한 모순되는 그런 하위 자아들끼리의 그런 충돌 때문에 갈등하지만 어떤 모티브가 주어졌을 때 그러한 갈등들을 적절하게 자기 안에서 수렴해내고 자기의 가장 중요한 동기의 충족을 위해서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욕구들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켈릭의 하위자와 이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이론이 뭐 학술적으로 서로 간에 이렇게 이 논쟁의 여지는 큰 그런 이론이긴 합니다만, 뭐 우리가 이 심리학과나 사회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두 이론 사이에 어느 이론이 더 옳다 그르다를 선택할 필요까지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꿈꾸는 어떤 이 콘텐츠, 대중예술 작품에 대한 창작이나 기획 단계에서 내가 내 작품 속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캐릭터가 어떤 인간형이었을 때 보다 매력적이고 입체적이며 동시에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보다 큰 공감의 폭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관점들, 선택할 수 있는 관점들이 메슬로우의 관점과 켈릭의 관점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는 뭐 그냥 톡 까놓고 말씀을 드리면 켈릭의 관점을 보다 추천드리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강의실에서 시간이 되면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한 3, 4년 전의 작품이긴 한데 아마 여러분들도 중고등학교 때 극장에서 그 애니메이션 본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 하위자 이론을 그대로 이 스토리상의 캐릭터도 마찬가지고 이야기 전개에 있어서 켄릭의 하위자 이론을 비롯한 진화 심리학의 인간 본성에 대한 이론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수용을 해서 작품화 시켜놓고 있는 작품입니다. 거기 보면 뭐 그 주인공 여자의 마음속에 까칠이, 버럭이, 뭐 기쁨이, 푸름이 뭐 이런 애들이 여럿이 나와갖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 버튼 누르면 그 버튼 누른 애가 이 상징하는 그런 기분, 심리 상태로 주인공이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이는 이제 그 기쁨이어서 늘 기쁘고 밝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행복한 거야. 뭐 이런 관점으로 푸르미가 막 다른 아이들을 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슬픔이가 길을 못 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은 슬픔이가 해결해주는 문제들도 있었는데 그거를 억지로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뭐 엄마 아빠의 기대, 주변 학교에서의 기대 이런 것들 때문에 슬픔이가 해결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주인공 여자아이에게 그대로 스트레스가 돼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의 병이 되고 있더라. 그래서 이 아이가 다시 행복을 되찾게 된 것은 슬플 때는 울어도 돼. 우는 것이 해결해주는 문제가 따로 있는 것이야. 기쁨이가 웃기 때문에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슬픔이가 울었을 때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가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어떤 사회 구조가 너는 밝은 아이야, 뭐 주도적인 아이야, 건강한 아이야, 뭐 씩씩한 아이야, 이런 평판, 주변의 어떤 이 관점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기준이 밝고 건강하고 씩씩한 아이가 좋은 아이야라는 이런 그 기준에 나머지 자아들이 희생을 당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아이에게는 건강하지 않은 삶을 살게 한 것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회복해 주기 위해서는 울고 싶을 땐 울고 화내고 싶을 땐 화내고 다양한 삶의 문제들에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자아들을 고루 활성화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아마 스토리가 지금 기억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 스토리를 한번 여러분들이 되새겨 보시면 켈릭의 하위자 이론이 이 주장하고자 하는, 설명하고자 하는 인간들의 심리, 특히 인간들이 환경과 인간의 여러 가지 환경 요인들과 다양한 인간들의 하위 자아들이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건강한 균형된 평형을 이룰 수 있는 상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켄릭의 관점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비대면 강의 기간 동안에 뭐 왓챠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인사이드 아웃, 그 IPTV 이렇게 검색해 봐도 인사이드 아웃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 뭐 1,500원에서 2,000원 사이면 볼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간이 좀 있는 여유가 있을 때 한번 여러분들이 미리 인사이드 아웃 한번 영화를, 애니메이션을 시청을 해주시면 나중에 제가 강의실에서 하위자 이론과 관련해서 좀 더 다양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건 제가 시간 있을 때 여러분들 한번
감상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하위 자아 이론이 그 낯선 이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 잘 알려진 이론이 아니고 여전히 또 그 이 다른 그 이 학자분들이나 또 이 우리 학교에서 다른 수업을 듣다 보면 특히 이제 뭐 관광학과나 문화재학과 이런 데에서는 여전히 메슬로우의 욕구 피라미드가 교과서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일면 인간들이 이런 존재, 자아실현의 욕구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 삶의 여유가 생긴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제 경제적으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하위 욕구들이 충족이 됐으니 이제는 자아실현하기 위해서 여행도 다니고요, 문화재들도 살펴보고요. 이렇게 이제 접근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그런 정책의 어떤 목적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이론이 되게 매력적이긴 합니다. 하위 저기 그 메슬로우의 자아실현 이 욕구를 설파하는 것이 그래서 많은 영역에서 여전히 메슬로우의 욕구 피라미드가 이론적인 어떤 근거로 제시가 되고 있는 책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많이 있긴 한데 적어도 문화예술 영역에서는 메슬로우의 욕구 피라미드를 이제는 좀 극복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사실 메슬로우의 욕구 피라미드의 폐해들이 적지 않이 이제 드러나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20세기가 아니라 21세기 뭐 과거의 그런 흑백 논리 동서 진영 간의 세계적인 대립 뭐 이런 속에서는 흑백 논리가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었고 적 아니면 우리 굉장히 이런 대결적인 관점에서 우리 편이 추구하는 가치가 궁극적으로 옳은 것 이런 것들을 설파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20세기까지는 그러한 그 단선적인 욕구를 갖고 있는 존재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나름대로 대중예술 영역에서도 매력적일 수 있었지만 이제 21세기에 넘어오게 되면 세계가 다원화되었고 뭐 이런 적도 적국과 우리 우방의 어떤 경계도 불분명하잖아요. 지금 뭐 사실 뭐 미국이 과거에는 최고의 우리 우방이라고 했지만 최근에 뭐 방위비 이런 거 막 50조씩 내놔라 이런 거 억지 부릴 때 보면 저게 우방 맞아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일본 적인지 친구인지 헷갈리죠. 중국 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고 어떨 때는 또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다원화된 이런 시대 다원화된 가치들이 공존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달라진 시대 환경 시대 정신에 맞추어서 대중예술을 통해서 구현해야 될 인간상 인간성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새롭게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한 인간성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과학적인 이론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양하게 탐구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대부분의 이런 그 문화예술 영역에서의 인간 본성에 대한 접근이 메슬로우의 단선적인 욕구 피라미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좀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해야 된다. 미국에서는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대중예술 영역에서 그런 그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왔던 거죠. 대표적인 게 인사이드 아웃 같은 이런 캐릭터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어벤져스가 진화 심리학 관점에서 이런 캐릭터 구축을 한 전략들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분석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진화 심리학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벤져스 시리즈 MCU의 이런 그 스토리텔링 전략 그다음에 이 캐릭터 구축 캐릭터 디자인 전략을 살펴보면 대단히 진화 심리학의 새로운 그런 인간 본성의 이론들을 스토리상에 많이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현재의 그런 그 어벤져스 시리즈라든가 인사이드 아웃 같은 그런 작품들이 보다 많은 그 국가 세계에서 문화권에서 호응받고 있는 그런 이유이고 경쟁력의 원천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중예술계도 인간의 본성을 바라보는 새로운 과학적인 접근, 이론적인 접근을 좀 해야 될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살펴봐야 될 그런 이론적인 영역 중에 하나가 진화주의, 다윈주의 이론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과학적인 그런 그 근거들을 가지고 인간의 본성의 다양한 측면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서 제가 특히 다윈주의 관점에서 장르 이론들을 정립해보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그 시도의 일환으로 제가 이제 강의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런 다윈주의 이론들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윈주의 이론들 가운데 주로 이제 제가
대중예술 영역에서 특히 장르 영역에서 이렇게 접목해 볼 수 있는 이론들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한번 살펴보셨다가 이해가 안 되거나 조금 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으면 컨퍼런스 시간이나 그 팀스를 활용을 한 컨퍼런스 시간이나 아니면 우리 대면 강의 시작하게 되면 강의실에서 질문들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동영상 강의로 진행되는 이 분량은 여러분들이 꼭 동영상 강의 시청 전, 시청 후에 강의 자료를 좀 미리 예복습을 꼭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학생들에게 예복습 부탁하는 게 정말 이 오글거리는 일이긴 합니다만 동영상 강의의 특성상 어쩔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우리가 이렇게 그 가장 바람직한 이 형식이 아닌 그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동영상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만이라도 이 강의 자료를 전후에 이렇게 좀 한번 살펴봐 주시면 동영상 강의 때 제가 드린 말씀이 좀 더 여러분들에게 깊이 있게 이해가 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우리 그 팀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시간 컨퍼런스를 우리가 수업 시간이 수요일이죠. 수요일 오전에 갖도록 할 텐니다. 여러분들이 몇 시에 들어와야 되는 제가 공지사항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설명을 드려놨으니까 공지사항 확인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팀스에서 수요일 날 오전에 실시간으로 팀스에서는 다 얼굴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저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얼굴 보면서 화면으로 보면 작게 보이겠지만 얼굴 보면서 대면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동영상 강의했던 부분들 한번 다시 리마인드하고 또 앞으로 남은 일정들 어떤 내용 중심으로 살펴볼지 같이 좀 의견도 나눠볼 수 있도록 하고 싶으니까 팀스 미리 좀 준비하셨다가 여러분들도 다음 주 팀스에서 만나는 거 차질 없도록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동안 또 이게 낯선 하이자 이론이라고 하는 낯선 이론들 접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긴 시간 동안 낯선 이론 설명 들어주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강의 자료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오늘 내용들 한 번 더 여러분들 자기 내용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 시간 한번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팀스에서 컨퍼런스를 통해서 실시간 수업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